전자레인지에 데우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준철입니다. 1시간 30분짜리 강연을 과연 끝까지 다들 보실까 두려운 반, 기대 반 업로드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가치 투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영상을 또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그 사내 카페입니다. 대화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 어떤 원두가 들어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한때 바리스타를 했던 친구가 저희 운영역으로 있어서 사내 커피의 퀄리티를 담당을 하고 있죠. 회사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 혹시나 저희 회사 놀러 오실 분들 있으시면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퀄리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핏은 어릴 적부터 작은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지금의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최준철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당시에는 가치 투자를 마땅히 일하면서 실현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김민국 대표랑 같이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뭐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러면 남은 16년, 20년 무엇이 목표입니까? 라는 질문은 저에게도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주식 투자로 계속 하는 거 의미가 있죠.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가치 투자의 유용성을 증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투자를 입증을 했잖아요. 기업 인수라든지 프라이빗 딜이라든지 심지어는 보험 언더라이팅,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실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장기적으로 복리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가치 투자의 지평을 많이 넓혀주셔서 저 또한 가치 투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투자 대상들을 좋은 성과를 한번 내서, 가치 투자가 주식 투자에도 통하지만 또 다른 분야들에도 통할 수 있는 거를 장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꼭 형태가 버크셔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한번 흉내라도 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들, 예를 들면 저희의 임직원들, 그리고 저희의 고객들, 주주들, 이런 분들을 가치 투자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들 부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좀 깊숙한 데서 피터린치처럼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분석을 시작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의 마법 공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실제 분석할 종목을 찾으시는지. 아이디어를 소싱하는 거는 마치 작가나 만화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소재를 찾는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이 방법이다 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양한 곳에 노출시킴으로써 전기 간행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 쇼핑,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스스로를 노출해서 거기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잡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추출해서 거기서부터 리서치를 들어가는 거라서 딱 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착상? 작곡가의 어떤 악상처럼 늘 생각하고 노출하다 보면은 좀 걸려드는 것? 김민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숫자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그 분기에 나온 실적들을 쭉 보면서 괜찮은 지표가 있는 회사들을 좀 들여다본다든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 스스로를 많은 경험과 읽기, 대화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편입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절대적으로 직장에 시간을 할애하니 투자 대상을 찾고 분석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를 접하는 채널도 제한됩니다.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효율적인 접근법이나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대부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영화도 좋아하지만 원서 소설로도 읽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갓파더. 저자가요, 마리오 푸조라는 사람이에요. 문학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그냥 대표작이 대부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부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냐? 이 양반 자체가 마피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더니 인색 역작 하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다른 장르를 쓰건 다른 소재를 쓸 수 있었을까?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겠죠. 취재도 해야 되고 다른 경험도 해야 되고, 하지만 마피아 생활만큼 생생한 작품을 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직장 경험, 성장 배경,
취미, 관심사 이런 거에서 남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걸쳐 있는 산업들,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아주 집중해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리서치도 효과적이고 적중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지표 몇 가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뭐 마법 공식 같은 기계적으로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거고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배당주 투자, 뭐 배당 수익률 4% 넘는 거를 샀다가 주가가 올라서 3%까지 떨어지면 팔고 다시 또 4%짜리를 사고, 이런 식의 방식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직장 생활과 병행해서 하면서도 좀 효과적인, 프로들도 어차피 크게 다르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 외에 다른 지표를 보고 배당주를 고르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까이 있는 거, 아이디가 Value Speculator, 성격이 다른 단어를 조합한 아이디네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를 실전에 적용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비중입니다. 버핏, 먼거, 그레이엄, 린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투자 철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에 대한 논의를 포지션 비중까지 확장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포지션 비중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포지션 비중에 대해서 아마 얘기들이 많이 안 되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버핏이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버핏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비중은 하나하나 사다 보면 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포지션 비중 조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얼마나 탄탄하냐, 안전 마진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게 굳이 다른 투자법을 쓰시는 분과의 비중 차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 여력이 될 거예요. 뭐 이게 얼마나 목표가까지 여력이 남아 있는지, 추가적인 성장 동인이 얼마나 더 있을런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와 리턴, 요걸 가지고 이제 적정 비중을 찾아야 될 거고요. 당연히 안전 마진이 크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면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야 될 거고, 뭐 주가가 올라가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거나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면 비중이 내려가는 게 맞겠죠. 편입을 해 있다 보면은 뭐 비슷한 업종도 있을 거고요, 다른 업종도 있을 텐데, 뭐 비슷한 업종에서 뭐 A라는 종목이 B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A의 비중을 올리고 B의 비중이 낮아지는 게 합리적인 게 될 거고요.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비중의 차이를 이 두 개만 가지고 내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은 이 업종이 더 좋아 보인다든지, 이 업종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익 실현하면 그 다음 업종을 뭐 갈아타야 된다든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주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섞어서 이하코라는 실명을 그대로 아이디로 쓰시는 분, 어떤 벤치마크를 두고 상대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지,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와 기관 투자자가 되었을 때 벤치마크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인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1억을 투자했으면 이게 1억 2천만 원이 됐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 뭐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나는 20% 올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예금을 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했을 때 4% 5%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식을 하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금리 플러스 알파, 벤치마크는 원금, 그러니까 제로에서 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결국 자금을 위탁한 고객이 어떤 자산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 목표가 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인 고객분들은 제가 개인 투자했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원금이 깨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야 된다. 물론 절대 수익도 나고 코스피보다도 아웃퍼폼을 하면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스피를 꼭 이겨야 된다라는 거를 벤치마크로 주시지는 않거든요. 기관 고객들, 연금이라든지 공제회라든지 이런 곳들은 일반적으로 코스피를 많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그냥 코스피에 투자했거나 뭐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주시는 걸 거고,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해라라고 맡기시는 데들은 중소형주 지수를 주시고요. 뭐 배당이면 이제 배당형 지수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지수에 맞게끔 그 지수를 이기는 게 이제 저의 목표가 되는, 그게 이제 저희의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버핏이 벤치마크를 뭘로 생각하나라고 보면은, 그냥 버크셔를 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금까지는 아니고 S&P 500 인덱스 펀드를 샀을 거라고 가정하고
연례 주주서 안에 항상 S&P와 본인의 성과를 비교를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비교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비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식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노하우일 텐데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숫자로 표현해야 가치가 숫자로 나오고 내부적으로 저평가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을 살피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시는 건지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로 나오는 거에 이면을 살펴보는 순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숫자로 드러나진 않지만 신약의 가치가 뭐 이만큼이 될 거다. 혹은 이 회사의 뭐 브랜드 가치나 무형 가치가 이 정도가 될 거다. 그거를 억지로 숫자로 빼내기보다는 그 숫자가 그 시점에 봤을 때 높고 낮은 게 있을 거고요. 과거부터 봤을 때는 비교적 변화 없이 지속하는 게 있고 변동이 심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그럴까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이 숫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맞추는 시도는 그닥 그렇게 많이 하는 편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에서 좀 더 오해가 있으실까 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익으로 다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요소들, 정성적인 부분들이 다 이익이 유지될 거냐, 늘 거냐, 줄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뭐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거의 이익을 창출하는 요인으로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됐을 때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정 지표가 주가를 끌어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익, 뭐 달리 말하면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는 거지, 자꾸 이제 다른 요소, 이만한 회사가 없다, 뭐 우리나라에 이런 산업이 없으면 안 된다, 성장하는 분야가 없으니까 이런 희소성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숫자를 왜곡하는 거는 바람직한 투자 판단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서 숫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이익, 좀 더 나가면 현금 흐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쌓이는 지금 남아있는 장부 가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숫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재 가치를 밴드로 보고 대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의 부침이 클 때는 제대로 본 것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크로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매크로적인 부분은 잘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알긴 다 알아요. 특히 금리 동향, 환율 동향 체크는 합니다만 예측에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측에 동원할 때는 제가 투자하는 그 회사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를 어떻게든 해석하고 예측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거조차도 이게 예측할 수 없어서 이 기업 가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드롭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생각한 밴드는 여기였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추락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밴드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매수로 대응하는 걸 매크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예측해서 그렇게 대응한다 이런 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이 이자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 귀에 속삭여 준다고 하더라도 내 투자 판단에서 바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안다 손 치더라도 이용하지 않는데 예측해서 그걸 반영하겠냐,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패스할 만한 질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들 아마 좀 고민하고 정성껏 작성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좀 고민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얼마나 정성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산업 및 기업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성적 판단의 방법이나 항목이 있을까요? 다른 질문에서도 이미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일단 숫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 숫자에서 드는 의문을 정성적으로 푸는 것이지, 그냥 기업을 딱 놓고 어디서부터 이 다양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 볼까라고 하면은 뭐부터 봐야 될지 저도 알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봤는데 내가 정성적 판단을 뭐부터 해야 될지, 이거부터 체크하면은 이 전체의 어떤 기업 가치가 보이겠다라는 게 만약에 있으시면 그 기업에 대한 배경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과업계에 종사를 하는데 롯데제과를 봤다 이러면은 쉽게 이거를 보면 되겠구나. 스테디셀러 과자가 뭐가 있는지, 얼마의 마진을 붙이고 있는지, 어느 유통 채널에서 팔리는지, 이게 훤히 보인다? 잘하시는 분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봤다 쳤을 때는 거의 숫자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를 처음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정성적 판단의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로 수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힘, 두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힘. 요거 두 개가 얼마나 강한지, 요거의 정성적 판단의 상당 부분을 저는 할애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으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고객에 대해서 좀 힘을 갖고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대체제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경쟁적 해자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결국에 내 마진을 보호하고 내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인데, 이거는 결국 경쟁자가 얼마나 나의 영향을 넘볼 수 없게 만드냐, 내가 힘이 이제 세다는 얘기죠. 국가로 치면은 미국의 자리를 넘본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언어, 뭐 통화 이런 거에서 어떻게 미국을 단기에 넘어서겠느냐? 그런 정성적 판단이 들면 미국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겁니다.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찾는 거죠. 저는 그 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정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대주주 리스크가 있다면은 그것들을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경우 이거를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불륜을 모를 때는 배우자랑 살 수 있지만 알게 되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번민해야 되잖아요.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두렵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들 응원하고 그 회사가 뭐 하는지를 보고 하는데도 참 정신이 없는데, 다만 그런 이슈로 주가가 한 차례 빠졌어요. 하지만 그 이슈라고 하는 게 특별히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과거지사예요. 그리고 이 사고를 친 대주주는 이미 사라졌거나 손발이 다 묶여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기회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하이마트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뭐 온라인 구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마트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뭐 가전제품 살 때는 하이마트로 가야 되고, 리빙프라자나 베스트샵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회사에 오랫동안 회장으로 재직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스캔들이 나가지고 당연히 주가는 이제 빠졌죠. 근데 이미 그분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어서 물러나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반복하고 싶어도 그분은 이미 다시 그 자리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이마트는 이미 회장님을 보고 팔아주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집에서 가까이 가게가 있기 때문에, 혹은 거기서 전자제품을 싸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이마트로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하이마트에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롯데 인수가 되면서 이익을 실현했던 이 케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던 케이스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나 호빵 하나, 이거 뭐 추천해 이 중에서? 뭐 제육?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매운 것도 좋고요. 삼림이 그렇게 오래되세요? 네. 아직 좀 다음 질문을 뽑겠습니다. 존 초이라는 분이 동서를 버핏의 코카콜라로 언급하셨는데요. 코카콜라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가 없기로 유명한데, 동서는 비교적 커피 믹스 제품의 경쟁자와 대체할 수 있는 커피 제품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쟁자가 없진 않죠. 일단 펩시콜라라는 경쟁자가 있고, 두 명의 경쟁자가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한때는 뭐 거의 뒤집힐까봐 겁이 나가지고 뭐 뉴코크 출시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었죠. 다른 산업과 비교하자면, 다른 제품과 비교하자면 역시 소비자 충성도가 높고 이왕이면 코카콜라를 마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해자가 높다라고 판단하셨을 거고요. 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음료들을 파는데 코카콜라로 닦아놓은 세계 뻗친 유통망, 이런 것도 아마 해자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회사를 건드리기가 힘들다라고 봤지, 경제자는 기본적으로는 늘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커피 믹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제들도 있었고요. 뭐 테스터스 초이스도 있었고, 레스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커피, 카페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쟁 제품이 있었지만, 그래도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맥심 모카골드를 더 선호한 같은 게 있다면 그래도 이걸 먹겠다, 조금 더 비싸도 먹겠다. 당시에는 이제 그게 경제적 해자라고, 경쟁이 아예 없는 상태, 그게 유지되는 상태, 이걸로 동서를 투자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굉장한 침입이 이루어졌었죠. 그걸 이제 경제적 해자와 적극적인 공세로 막아낸 이제 그런 능력을 높게 봤던 부분이었고요. 자본주의에서는 늘 초과 마진이 있으면은 경쟁이 붙기 마련이에요. 경쟁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느냐, 나의 마진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진입장벽은
경쟁사가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사업의 요소라고 봐요. 그게 제품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 뻗쳐 있는 유통망 이런 것도 흉내낼 수 없다든지, 탁월한 경영진 아니면 기업 문화 이런 것도 복제하기 힘들고 거기서 경쟁력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해자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3개여서 간단한 거를 골라서 얘기를 할게요. 가치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든 적이 없으신지, 특정한 내재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일단 가치 투자에 대한 회의감은 없고요. 저는 이미 뭐 그 단계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저희 고객이나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느끼게끔 하는 거, 이게 목표인 거지 뭐 제 스스로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보다 더 좋은 방법, 내재 가치를 측정하거나 주가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이 시대의 경제적 해자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투자 대가들의 뭐 레터나 뭐 인터뷰 이런 걸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보는 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키우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방법을 진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주제예요. 측정한 내재 가치는 매일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재지 않았을까? 이익이 조금 나올 건데 많이 가정해서 책정한 건 아닌가?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의구심이 나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 포인트를 꺼내가지고 공부하고 저희 애널리스트랑 같이 제가 느낀 불안감, 의문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뛰어넘는 거지 이게 정답이 없고 가변적인 거라서 한 가지의 공식이나 한 가지의 처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질문도 좀 이거는 질문이 7개 2개 골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40 종목을 분산하신다고 하셨는데 평범한 사업인데 싸다는 이유로 산 기업이 있느냐 이 질문이신 것 같네요. 대부분은 좋은 사업들을 적당한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고요. 문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거나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비쌌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이제 맞닥뜨립니다. 이제 자가 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평범한 사업인데 싸서 산 것도 있어요. 2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평범한 사업이지만 해도 너무하게 싼 거. 이거는 가격 자체가 밀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런 거는 그닥 많이 사진 않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좀 담았달까?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 가시적인 성장이 좀 예측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을 한참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래도 매출과 이익이 이만큼은 좀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당장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성장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 뭐 영구 보유, 장기 보유는 아니고요. 딱 그 성장이 발현되는 시점까지 정도를 기다려서 그거에 따른 과실을 거둔다는 생각 정도로 사는 종목들도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 매도 타이밍 3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2번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것으로 판명됐을 때의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정말 많은데요.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융위기 전에 경남기업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어요. 건설회사인데 개인 대주주가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활동 범위를 굉장히 넓히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건설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하지만 거기서 이제 창출된 돈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뜨고 있는 베트남 지역, 하노이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어서 직접 분양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니켈 광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 시대 흐름에는 되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소 그 부채를 써서 하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부채를 써서 할 만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융위기를 딱 맞으니까 그 회사가 하는 사업은 똑같고 성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똑같은데 이게 전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발전소, 니켈, 베트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급격하게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융위기 이전에 자금이 풍부할 때 짜놓은 사업 계획을 금융위기 때 적용한다는 건 잘못된 기획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바뀐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눈물을 머금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음 질문. 앞에서
했던 질문이랑 같은 선상에서 마치 이어서 질문한 듯한,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SHP라는 분이 올려주신, 본인의 판단이 틀렸을 때 매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틀렸다는 확신의 눈을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속 내 아이디어가 틀렸는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일지 같은 걸 쓰는 걸 좀 권해드려요. 오늘은 뭐 뭘 샀다, 뭘 팔았다 이런 거보다는 그 회사를 분석하고 샀을 때 제일 처음에 그 투자 아이디어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는 이래서 산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좀 의구심이 들 때 그거를 딱 펼쳐서 과연 내가 그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 이게 맞게 가고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사람의 뇌라는 게 되게 간사해가지고요, 그거 시작했을 때 이후로 막 넘어가면 중간중간 기억도 바뀌고 합리화도 되고 투자 아이디어도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순간에 가서 결정하려고 들면요, 애초에 투자 아이디어 플러스 중간에 이제 변형된 투자 아이디어와 자기 합리화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이걸 틀렸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례에서 틀렸나? 인정해야 되나? 이럴 때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얘기, 깨달음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내부의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제 고객일 수도 있고요, 업계 동료들, 뭐 다른 펀드 매니저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생각한 걸 저한테 얘기해 줘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투자 모임 이런 데 나가셔서 좀 내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면서 상대방의 반응이 좀 껄쩍지근하다, 내 생각에 그 아이디어는 이래서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보셔야지, 골방에서 그 얘기를 내가 계속 곱씹으면요, 틀렸다라고 확신을 갖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냉철한 버핏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 일지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 넘게 촬영을 진행하고 네. 편집이 굉장히 걱정된다요 지금. 노동 강도가 많이 올라가면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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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질문 리스트를 줄 때부터 이거 15분에 하기는 어렵겠다 싶었어.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긴 영상이 될 건 아니었는데, 하나라도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서 마지막 질문을 뽑아서, 아까 나온 질문과 비슷해서 이거 패스. 조금 정치적인 질문이라서 똑같은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앞에 확실히 답변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좀 겹쳐서 넘어가겠습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분. 어느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는 게 투자자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도 고민하는 이슈예요. 전쟁을 할 때 다들 단기전, 이 전쟁은 내가 빨리 끝내버릴 거야, 이런 거를 목표로 내세우기가 힘든 게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임진왜란 단기전에 끝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6.25 전쟁도 히틀러, 뭐 나폴레옹 다 그랬었죠. 단기보단 장기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찾은 다음에 단기전에서도 좀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종목을 골랐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편입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거가 먼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가려고,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비중을 걔를 조금 더 높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촉매라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배당금을 올린다든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있다든지 갑자기 뭐 자사주를 매수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알짜배기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갑자기 알려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촉매들을 거론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촉매가 파급력이 클수록,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만한 부분일수록 이 촉매의 어떤 폭발력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촉매를 찾고, 그리고 그 촉매가 비교적 강한 거를 거기서 다시 선별해서 비중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항상 시장이 촉매가 강한 걸 먼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애초에 선택이 잘 돼야 되고요. 좋은 기업이고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는데 촉매까지 있고 시장에서 잘 모르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거를 그냥 두루두루 골라놓는 게 가장 근원적인 기다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러면 베스트 댓글을 선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라놨는데요. 굿 댓글, 좋은 댓글은 마이너스의 발림, SHP님, 이라이더 용님, 존 초이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좋은 댓글을 올려주신 분으로 선정을 했고, 베스트 댓글은 마부 작침님의 기다리는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골랐는데, 제가 원래 강의 안에다가 이 촉매에 대한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해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촉매만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침 이 질문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베스트 댓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답답하시다 보니까 딱 뭔가 한 번에 봤을 때 알 수 있는 비법, 한 가지 지표로 딱 알 수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없고요.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법이 있다면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지 않았겠죠. 질문으로 해소가 안 되셨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비유나 예시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함도 있지만 투자가 뭐 하나로 딱 잘라 떨어지는 어떤 공식이나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긴 영상 귀한 시간 들여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운 대로 실행하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내용이 다 다르죠. 똑같이 쓴 티가 나면은 저는 다 버려요. 따로 써준 것 같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보관해놔요.